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문석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술은 응용성이 우수한 최소 온도차 열 방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에 현재 처리 속도와 각종 기능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께는 반대로 굉장히 얇게 지금 제작이 이루어져 왔죠. 제가 두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5G처럼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열 관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열을 방출하기 위한 공간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는 그러한 설계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위 면적당 발열량은 크게 증가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현재 낳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CPU 프로세서, 센서, 그리고 LED 배터리를 포함한 이러한 부품들에서 많은 열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의 열 관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서멀 디자인 매니지먼트, 그리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는 시스템과 컴포넌트 레벨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열이 발생하는 것은 부품 레벨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잘 모릅니다만 시스템 레벨에서 코어 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처리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열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서 이러한 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물을 부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이유는 뭐냐면 물은 히트 플러스라 그래서 연류속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지는 못하겠죠. 사실 전자기기의 고장 원인 55% 이상이 열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칩들은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죠. 반도체의 3분의 2 지점을 우리가 정크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정크션에서의 온도가 150도씨를 넘어가게 되면 이 칩의 고장률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즉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 관리는 중요하고요. 또한 175도씨까지도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LED 신호등이라든가 깜빡깜빡대면서 죽은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열과 관련된 수명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이는 것이 히트파이프입니다. 사실 휴대전자기기로 대별될 수 있는 것이 노트북과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노트북에 히트파이프가 탑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열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4년도에 들어서 스마트폰에까지 히트파이프가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사실 크기도 작고 또 PC만큼 그렇게 우리가 많은 부품을 탑재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열이 문제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 열이 문제가 돼서 국내에서는 2016년도에 갤럭시 S7부터 탑재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LG도 마찬가지로 현재 스마트폰에 히트파이프가 서멀 솔루션으로서 현재 탑재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히트파이프 기술에 대한 소개를 조금만 드리면요. 히트파이프 기술은 자연현상 중에서 열을 가장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잠열입니다. 그 잠열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앞서도 봤습니다만 대표적인 히트파이프의 형상은 원형입니다. 소재는 구리고요. 그 내부는
진공으로 유지되어 있고 또 내측에는 모세관 구조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또한 일정량의 상변화 물질이 주입된 상태, 그런 상태로 기술은 제작이 됩니다. 작동 원리는요, 히트파이프의 한쪽으로 열이 들어가게 되면 내부에 있던 액체 상태의 작동 유체가 기화를 하면서 열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쪽으로 열을 이송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또한 온도가 낮은 쪽에서 열을 방출하게 되고요. 응축하게 되면서 그 응축된 액체는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모세관 구조물을 통해서 열이 들어갔던 부분으로 다시 귀환하는 이러한 반복된 형태로 작동이 되는 그러한 원리를 갖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히트파이프 기술은 별도의 관리 비용이나 그러한 기술이 요구되지가 않는 반영구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기존의 그 구리 히트파이프 대신에 소재를 저희가 알루미늄으로 변경을 했고요. 현재 그 구리 히트파이프가 가지는 그런 원형의 그러한 단점을 판상으로 저희가 만들므로써 응용성을 굉장히 향상시킨 그러한 기술로서 에투리가 현재 원천 기술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면적화가 쉬운 그러한 판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곳에 현재 쓰이고 있고요. 또한 에투리의 기술은 가격 또한 저가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투리가 보유하고 있는 열방출 기술은 말씀드렸듯이 대면적이지만 얇습니다. 대신에 그러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모세관력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에투리는 내부에 카본 와이어를 포함한 복합 모세관 구조를 개발해서 현재 적용 중에 있습니다. 에투리가 보유 중에 있는 고성능의 모세관 기술의 예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구체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CPL이라는 제품인데요. 열을 전달하는 증기가 응축된 후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모세관, 정교한 모세관 구조에 의해서 액체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부분이 비체적이 큰 증기가 유동하는 부분인데요. 증기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기술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실험을 통해서 구현한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제작한 개발한 기술인데요. 베이퍼 챔버라고도 합니다. 전자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핫스팟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기술 또한 저희가 스프레드로서 현재 적용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내용이 이제 에투리가 보유 중에 있는 응용성이 우수한 최소 온도차의 열방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에투리의 열방출 기술이 적용된 응용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사례는 열원이 여러 개인 경우, 즉 핫스팟이 여러 개인 경우에 열원 간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열원이 4개인 경우에 예이고요. 결과를 통해서는 저희가 이제 열원이 4개만 있는 경우에는 열원 간의 온도 차이가 최대 5.3도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에투리의 열방출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열원 간의 온도 차이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에투리의 이 열방출 기술은 온도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응용 사례는 LED의 다운라이트 램프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그 1kg이 넘게 되면 이러한 램프들은 천장에 사슬을 이용해서 매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kg 미만으로 무게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크기하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에투리의 열방출 기술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50W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게를 저희가 760g까지도 감소시킨 결과를 얻었었고요. 기존의 열방출 기술인 구리 히트파이프에 비해서도 열장 개수를 저희가 줄일 수 있었고요. 또한 그 알루미늄 소재이기 때문에 가볍고, 또한 구조상 열을 갖다가 대기 중으로 솟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냉각핀의 방향을 유동하는 방향과 같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을 저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저러한 정교한 그 모세관 구조물들이 굉장히 가격이 크지 않은 그러한 기술로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하단에 보이는 제품이 저희가 에투리 열방출 기술이 적용돼서 개발되고 현재 판매 중에 있는 LED 다운라이트 램프가 되겠습니다. 현재 KC 인증을 포함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까지 이미 획득을 다 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제품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열방출 기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품 전체적으로 온도 차이가 2도씨도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열 소산 기술이 뛰어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디스플레이입니다. TV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LED를 광원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LED는 역시나 이제 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하단에 어레이 형태로 설치를 해서 이제 광원을 우리가 발생을 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투리의 열방출 기술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두께는 1.5mm고요. 가로 세로 길이는 200mm의 크기를 갖는 그러한 기술로서 적용된 사례입니다. 다음의 응용 사례는 전력 반도체용 열방출 기술입니다. 레이더 시스템 또는 이제 항공기에 탑재되는 이러한 비행체용 레이더 시스템인 경우에는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RF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탐색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에서는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에투리의 열방출 기술이 적용돼서 개발된 경우에는 모듈당 28W를 기준으로 했을 때 175도까지만 유지시켜도 됨에도 불구하고 에투리 기술을 통해서는 100도씨 이내로까지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은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비행체가 비행을 하면서 중력과 반대 방향 마이너스 90도의 그러한 비행 조건 하에서도 전혀 성능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얻은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응용 사례는 반도체 공정 장비에 적용되는 등원 기술이 되겠습니다. CVD와 같이 이렇게 웨이퍼에 이제 증착하는 장비들이 있는데요. 웨이퍼를 이송하는 이러한 증착 장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이 문제가 되고, 또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웨이퍼에서의 반도체 칩의 수율을 높이는 그러한 기술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에투리의 기술이 적용된 예이고요. 히트만 있는 경우에는 무려 이제 델타 T가 155도까지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에투리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9도씨 이내까지도 온도 차이를 줄일 수 있었던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반도체 장비에서의 등원 기술은 특허 기술이 이제 해외에 종속돼 있어서 국내 기술 개발이 시급한 그러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열방출 기술의 사례가 태양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광을 직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서도 에투리의 기술이 적용돼서 열을 빠르게 대기 중으로 솟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에투리의 열방출 기술은 국내 기업이면 어디든지 기술 이전을 저희가 진행해 드립니다. 설계 기술, 제작 기술, 그리고 성능 평가와 분석 기술을 포함해서
사업화를 위한 모든 기술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기술 이전의 규모에 따라서는 특허의 통상 실시권을 저희가 함께 또한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응용성이 우수한 애추리의 최소 온도차 열방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감 디스플레이 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술은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완료를 했던 고투명 PDLCD용 소재 및 경화 제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액정이라고 하는 분자들은 대부분 막대 형태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보통 길이 방향의 물성과 단면 방향의 물성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굴절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길이 방향의 굴절률이 크고 단면 방향이 좀 작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액정은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전기장을 걸게 되면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어떤 형태의 소자를 만들 때 이종의 물질, 다른 물질들을 섞어 놓고 두 물질 자체의 굴절률을 저희가 임의로 제어할 수 있다면 굴절률이 다를 경우에는 외부 강이 산란을 해서 저희가 뿌옇게 보게 되고 두 물질 자체의 굴절률이 일치하게 되면 투명하게 보는 형태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한 것들이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PDLCD용 기술입니다. PDLCD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그림은 통상적인 형태의 PDLCD 이제 구동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장을 걸지 않았을 때는 액정을 둘러싸고 있는 고분자와 액정의 굴절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빛이 산란을 해서 뿌옇게 보이고 전기를 걸면 액정과 고분자의 굴절률이 매칭이 돼서 투명하게 보이는 형태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장을 걸면 뿌연 형태에서 투명한 형태로 바뀌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노멀 PDLCD라고 하는 형태의 기술이고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전기장을 걸지 않았을 때는 액정과 고분자의 굴절률이 매칭이 돼서 투명하게 보이고 전기장을 걸게 되면 액정의 굴절률과 고분자의 굴절률이 미스매칭이 나면서 빛이 산란해서 뿌옇게 보이는 형태의 PDLCD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왼쪽은 노멀, 오른쪽은 리버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을 할 때부터 단순하게 소자를 만들고 평가하는 기술이 아니고 이 기술을 구현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액정과 고분자를 어떻게 배합을 하고 어떤 소재를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시켜서 소재를 이것들을 구현을 하는가가 기술의 가장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소재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소자화 기술 그리고 이 이제 소자화가 되게 되면 이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이제 관련 배합, 공정, 평가에 대한 기술들을 저희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기술들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일단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끝단에 위치한 평가까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도와드리는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기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LC들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희 쪽에 기술 문의를 오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PDLC 소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응용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분들이 계신데, 뭐 일단 저희는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응용까지 모두 이제 형태 자체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응용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동차나 항공기와 같이 제한된 형태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전압 구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PDLC. 아까 그리고 첫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멀과 대척점에 있는 리버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PDLC가 통상적으로는 뿌옇고 투명하고 제어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색상을 넣어서 제어하는 것들로 해서 크게 이제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3가지 정도의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가지고 이 기술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업체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PDLC들을 구성을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액정과 고분자가 주를 이루게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매칭시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특성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제 시인성 측면, 그리고 신뢰성 측면 같은 것들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이 기술들을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PDLCD가 이제 산업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보통 에너지 분야의 윈도우 쪽 이제 형태에서 가장 크게 산업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도 이 시장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뭐 단열을 하기 위해서 커튼을 친다든지 블라인드를 친다든지 혹은 유리에 여러 가지의 기능성 코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니고 단순하게 PDLC를 이제 접목을 시킨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외부광을 차단시키고 열고 하는 형태로 윈도우 기능도 하면서 단열,
그리고 이중창 효과도 같은 것들을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스마트 윈도우 쪽에 PDLCD가 사용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이런 관점에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스마트 윈도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윈도우 자체의 기능성을 보유한 형태의 기술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이 형태의 산업군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워낙 산업적으로도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이 이 분야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코팅을 시켜놓고 쓰고 있는 저희가 시인성을 바꿀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왼쪽처럼 수동형이라고 그래서 개폐 효과는 없는 형태의 이제 기술도 있을 거고 혹은 저희가 전기장을 쓰든 자기장을 쓰든 다른 형태의 어떤 에너지 소스를 투입을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투과도를 가변시킬 수 있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통 수동형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렇게 산업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고 보통 능동형 쪽에 주목을 하고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능동형 소재 방식 자체를 이제 산업적으로 지금 구분을 한번 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기술 카테고리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PDLCD라고 하는 것들은 구동 전압도 낮고 속도도 빠르고 투과율 가변 범위가 넓어서 최근에 들어서는 스마트 윈도우용 PDLCD가 산업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윈도우에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필요한 형태의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일단 가격적으로 저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워낙 스마트 창 자체가 다양한 외기 환경에 다양하게 노출되다 보니까 저온부터 시작해서 고온까지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면 단순하게 열었다 닫았다가 아니고 저희가 10% 20% 이렇게 끊어가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채광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컬러를 넣게 되면 스마트 윈도우 자체의 응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요구들까지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기술 요구 사항들이 있고 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 PDLCD는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소재를 가지고 쓰더라도 이제 유리창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투과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높은 투과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안처럼 되어 있는 형태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스마트 윈도우든 혹은 전자제품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속도입니다. 결국 빨라야 된다는 부분 자체가 있는 거고 저희는 단순하게 PDLC 같은 경우는 전기장을 인가를 하게 되면 액정이 반응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액정의 구동 속도가 기본적으로는 빠르기 때문에 윈도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장을 걸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형태의 정황 특성들도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 윈도우가 가져야 될 리퀘어먼트를 가장 잘 충족을 하는 형태의 기술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이 일을 해오면서 노멀에 대한 부분, 리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소재적으로도 개발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독창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업체가 요구하는 형태의 수준 자체를 이제 추가적으로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아마 이제 그것들을 개량하거나 리비전하는 형태의 이제 일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PDLC 기술들을 한번 보면 왼쪽이 노멀이고 오른쪽이 리버스인데 아마 이제 어떤 형태의 PDLC 업체들도 이제 이런 형태의 결과들을 레포팅을 하지 않지만 마이너스 20도부터 시작해서 60도까지 구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커브들의 전기장을 걸지 않았을 때 턴오프 투과도라든지 전기장을 걸었을 때 턴온 투과도가 거의 온도에 영향이 없는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온도에 따른 가변 범위 자체를 고려를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형태의 커브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HT가 독창적으로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배합 그리고 소재화 기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컬러에 대한 부분들도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아까 이제 PDLCD가 필요한 형태의 기술군이 저전압 구동, 그 다음에 리버스, 그 다음에 컬러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제 리버스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고 이 장에 대해서는 컬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애트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형태의 특허를 바탕으로 이 기술을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들어서 PDLC 업체들이 이제 컬러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액정과 고분자에 함께 놓는 형태의 염료들을 이용을 해서 색상을 내다 보니까 보통 타 업체들이 이제 레포팅을 했던 자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전기를 걸었을 때하고 걸지 않았을 때하고 투과도 차이는 변합니다만 색상들이 이제 대부분 좀 남아가지고 턴온 시켰을 경우에는 투명하면서도 색상이 빠져야지 기본적으로 윈도우 쪽에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넓어지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색상을 온 시켰을 경우에 색상이 많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트리는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액정에는 녹지 않고 고분자에 녹는 형태의 염료를 사용을 해서 저희는 턴온을 시키더라도 색상들이 거의 남지 않는 형태의 컬러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레드, 그린, 블루를 이제 에 관련된 특허도 확보를 하였고, 관련된 배합비, 소재 같은 것들도 저희가 독창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영상을 구동을 했던 영상들을 그냥 보여주는 형태인데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PDC 관련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소재 배합부터 시작해서 평가에 일어난 모든 형태의 장비들을 일괄적으로 구축을 했고, 이 장비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마 국내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저희가 유일한 기관입니다. PDC를 이용을 해서 뭐 어떤 형태의 제품군에 관심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지금 PDC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관심을 이제 두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교통기관에 뭐 선루프가 되든 혹은 기차의 윈도우가 되든 항공기의 유리가 되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PDC를 도입을 한 다음에 뭐 일일이 소비자가 윈도우를 제어하지 않더라도 온오프 시켜가지고 투과도를 가변시키는 이런 기술이라든지 주방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윈도우들에 적용이 된다든지 혹은 뭐 냉장고 앞에 진행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크게 아직은 산업군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스마트 윈도우라고 해서 건물 창호를 가지고 PDC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것들이 이제 되어 있고, 이것들은 실제로 다양한 제품군들이 현재는 나오고 있는 형태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가지고 이제 오염 원인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PDC를 가지고 따로 별도의 그 오염원들을 제거를 한 상태에서 그냥 저희가 이제 뭐 병원에 계신 종사자분들이 윈도우를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인큐베이터의 커버라든지 하는 형태의 병원의 쪽에 창호 쪽에 PDC에 대한 수요들이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이 외에 조명 커버 같은 형태로 PDC를 이용을 해서 이제 기술들을 이제 제품군을 늘려가시려고 하는 어프로치도 이제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빨리 이제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애트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독자적인 소재 자체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 소자화에 대한 기술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냥 받아가시기보다는 아마 업체가 요구하시는 형태의 제품군이 있으실 거고, 그 제품군에서 원하는 형태의 스펙들이 또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사업군 형태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화에 필요한 형태의 이제 특성들을 이제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고, 그게 맞는 형태의 조성물들을 추가 개발하는 것들이 저희가 사업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사업군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바로 이제 어쨌든 이제 양산 라인 쪽에 투입을 해서 PDC를 만드는 것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화에 필요한 형태의 조성물이 개발이 되게 되면 그것들이 양산 라인을 타기 전에 소자에 대한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소자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혹은 이제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형태의 특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일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이제 지재권들을 이용을 해서 사업화에 꼭 필요한 형태의 이제 제품군들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들이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이제 형태인 거고, 이제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기술 스포트를 해드릴 수 있는 형태의 모델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 장에서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애트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해 가신다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업체가 요구하는 형태의 조성물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형태의 기관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건 저희가 이제 봐서는 그 테이블 중간에 있는 고투명 PDC 소재 및 공정기술 전수라는 형태의,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저희하고 이 기술 이전 받기를 원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코업을 하면서 사업화에 필요한 형태의 소재, 공정, 그리고 평가 기술, 그리고 수요처가 필요한 형태의 각종 요구사항들을 이제 만족하는 평가들을 이 기술 동안 진행을 해서 실제로 수요기업에 필요한 형태의 기술 역량들을 이제 저희가 기간을 들여서 서포트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에 성공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들이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제품군들은 애트리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이전 기관과 그리고 사업화에 필요한 형태의 서포트들을 해드리는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어쨌든 저희도 이런 형태의 일들을 많이 하는 형태의 기관들이고 저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형태의 기술들은 서포트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으시다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후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석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기술은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 기술입니다. 발표할 목차 순서는 먼저 디지털 신원관리 기술의 배경, 그리고 본 기술의 개요와 기술 이전 내용 및 범위, 마지막으로 기술의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관리 기술의 배경입니다. 개인의 신원정보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신용카드, 신분증, 열쇠, 다양한 증빙서류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과거에는 이러한 신원정보를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다니면서 직접 제출하는 대면 방식의 신원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인터넷 환경이 발전하면서 사용자는 개인의 신원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서버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중앙 집중형 신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같은 오스 기반의 인증 기술과 그리고 SNS 인증 기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초기에는 패스코드 같은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의 DB에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원관리 서비스였다면 현재는 인터넷 뱅킹 같은 고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신원관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사용자의 신체적인 특성 정보들을 활용한 파이도 기술이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신원관리 기술은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특정 인터넷 서비스에 등록하고 활용하는 중앙 집중형 방식입니다. 현재 이러한 신원관리 기술이 곧 다가오는 사람과 기계와 기계가 소통하는 시대인 초연결 시대를 위한 적절한 신원관리 시스템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고 아마 기술적인 한계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연결 시대를 위한 현재의 기술의 가장 큰 한계는 파편화된 신원 정보입니다. 현재의 기술은 특정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사용자의 신원 정보가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이로 인해서 대량의 신원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문제점과 또한 사용자의 신원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권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특정 서비스 제공자의 평판이라던가 또는 그 서비스 제공자의 영향력에 따라서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 정보의 신뢰성 정도도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타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신원 정보의 공유라든가 연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연결 시대에서의 신원 정보의 공유의 문제는 서비스 확장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기술적인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그래서 중앙 집중형 신원관리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분산 ID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분산 ID 기술은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사용자 스스로 식별자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신원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본 장에서 보여지는 그림은 분산 ID 기반의 에코시스템 구성도입니다. 해당 구성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원 정보를 발급하는 발급자, 그리고 해당 신원 정보를 발급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 그리고 신원 정보를 검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증자, 그리고 해당 발급자와 소유자, 검증자에 대한 분산 식별자 및 해당 검증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성도를 기반으로 분산 아이디에 대한 사용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먼저 발급자와 소유자, 검증자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분산 식별자를 생성하고 해당 분산 식별자를 암호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공개키 정보를 퍼블릭 블록체인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본인의 신원정보를 발급자로부터 발급을 받고 관리하다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신원정보를 스스로 선택해서 검증자에게 제출합니다. 검증자는 제출받은 신원정보를 본인이 신뢰하는 발급자로부터 발급된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는 발급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해당 신원정보를 검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즉, 분산 ID 기술은 사용자 본인의 신원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므로 현재의 기술의 한계인 신원정보의 집중 문제, 사용자 통제권 부재, 타 서비스 연계 어려움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에 대한 기술 개요입니다.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 기술은 앞에서 소개드린 분산 ID 에코시스템에서 발급자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신분, 지위 및 능력과 같은 속성 정보를 암호학적으로 설명하여 제3자가 증명 가능하도록 W3C 표준을 준용해서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을 발급하고 해당 크리덴셜의 상태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 기술입니다.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가 발급하는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의 구조는 크게 클레임과 크리덴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은 주체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순이라는 주체가 있고 홍길순은 성별과 국가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특성의 정보가 성별은 여성이고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클레임입니다. 크리덴셜은 동일한 개체에 대한 하나 이상의 클레임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순이라는 신분증이 있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홍길순이라는 신분증이 있는데 이 신분증 안에는 홍길순이라고 하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가, 사진과 같은 클레임 정보로 구성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클레임 정보로 하고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것은 암호학적으로 발급자 및 위변조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크리덴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서 생성한 홍길순이라는 신분증에 행정자치부의 개인키로 서명을 한 정보가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입니다. 소유자가 이 해당 크리덴셜을 가지고 다니면서 해당 신분증이 필요한 검증자에게 제출을 하면 검증자는 이 신분증이 정말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인지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는 행정자치부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검증을 하고 위변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 기술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을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 기술 이전의 내용 및 범위입니다. 기술 이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 발급 기능인데 해당 기능은 W3C의 베리파이어블 크리덴셜 데이터 모델 1.0 표준을 준용하여 발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 폐기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해당 크리덴셜의 상태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크리덴셜의 폐기 관리 리스트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 개념도는 아래에 있는 그림 맨 우측에 있는 그림이고 해당 그림을 보시면 VC 발급 모듈과 VC 폐기 관련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그림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자기 통제형 분산 디지털 신원관리 기술에 대한 전체 개념도입니다. 붉은색으로 박스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이 현재 기술 이전하는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현재 단일 도메인에서의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발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에 다양한 도메인의 신원 정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메인 신뢰 체계와 신원 증명, 자격 변환 기술, 신원 정보 위입 및 은입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본 페이지는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의 사용자 UI 중에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 발급 기능 화면입니다. 보시면 발급 정보 입력란에 이름과 생년월일이라는 클레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을 요청을 하면 아래 발급 결과 화면에 김석현이라는 두 개의 클레임으로 구성된 크리덴셜이 구성이 되고 해당 크리덴셜을 발급자의 개인 키로 서명한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기술 이전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조회와 삭제, 검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기술 이전 업체가 원활하게 검증 가능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가능하도록 VC 검증과 조회 삭제와 같은 관리 모듈, 통신 모듈을 레퍼런스 코드 형태로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 폐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보시다시피 폐기와 폐기 리스트로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폐기하기 위한 크리덴셜을 선택하고 폐기 요청을 하면 해당 크리덴셜에 대한 정보가 폐기 리스트에 포함되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된 크리덴셜 정보를 검증을 할 경우에 검증이 실패된다라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내용 및 범위 중에 본 기술에 대한 기술 성숙도는 현재 시제품 단계인 5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의 사업성입니다. 본 기술은 디지털 신원정보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현재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나 더 나아가 IoT 서비스에 대한 신원증명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시장성은 2025년까지 약 252억 달러, 하나로는 약 29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범 서비스를 구축하는 정도이며 향후 전자 서명 시장과 모바일 신분증 및 증명서 시장의 일정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트리 인공지능 연구실에 근무하는 김병근 책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 실에서 개발한 차량 정보 인식 기술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차량 정보 인식과 관련한 여러 기술을 개발 중이며, 오늘은 그 중에서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 도로교통량 조사 자동화 기술, 영상 기반 주차장 관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술은 여러 방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루프 센서 없이 영상만으로 번호판을 인식하고자 하였으며, GPU 없이 CPU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한 경량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량의 번호판 인식 기술은 교통안전, 교통관리, 주차관리 등의 여러 분야에 폭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모듈은 크게 차량 검출, 번호판 검출, 문자 인식의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번호판 규격에 맞게 후처리를 더함으로써 더욱 성능을 높였습니다. 전기차와 2019년에 도입된 8자리 신형 번호판의 경우 다음의 특징으로 인해 기존의 번호판 인식 시스템에서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전기차 및 신형 번호판도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 모듈에서 전기차 번호판을 인식한 사례입니다. 이 영상은 저희 모듈에서 8자리 신형 번호판을 인식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번호판 인식 기술을 개발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저희 기술은 고성능 모델과 경량 모델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시험 데이터셋에 따라 다르지만 두 가지 모델 모두 98% 이상의 인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식률 결과는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획득한 데이터에 대해서 시험한 결과입니다. 저희 모듈은 C++로 구현이 되어 있어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리눅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환경의 엔비디아 TX2 보드에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저희 기술을 4차선 영상에 적용해 본 사례입니다. 4차선 영상의 경우 번호판이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 판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크기가 큰 영상의 하단에서만 인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력 영상에 대해 번호판 문자열과 위치 정보를 리턴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저희 기술은 이미 사업화가 완료되어 다수의 업체에서 기술 이전 후 사용 중입니다. 따라서 기술 성숙도도 9단계로서 기술 이전을 받으시게 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센서 없이 영상만으로 높은 인식률을 보이며 정지 영상 및 동영상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벽 및 왜곡 조도 변환에 강인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및 8자리 번호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인식 기술은 과속, 주차장 위반 단속, 톨게이트 가금, 주차장 차량 출입 통제 등에 널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영상 처리 관련 기술을 보유하시거나 영상 관련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교통량 조사 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량 조사는 도로를 이용하는 각종 통행 차량의 통과 대수를 차종별, 방향별 및 시간대별로 관측하는 조사입니다. 이는 도로의 계획 및 설계, 도로 운영 등에 폭넓게 이용됩니다. 현재는 주로 전문 업체에서 인력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딥러닝 객체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교통량 조사 분야에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교통량 조사에서 사용하는 12종 차량 분류표입니다. 저희 기술은 기계학습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종 구분을 위해 차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저희 기술은 교통량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최종 사용자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GUI를 제공합니다. GUI에서 왼쪽 상단은 작업할 동영상 파일을 나타내며 왼쪽 하단은 현재 처리 중인 동영상에서 차종별 통행량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은 동영상 화면과 사용자가 지정한 ROI, 스타트 라인, 엔드 라인을 나타냅니다. 실제 구동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색 다각형은 ROI를 나타내며 녹색 라인은 차량 추적 시작 라인, 빨간색 라인은 차량 추적이 끝나는 라인입니다. 왼쪽 하단 테이블에 통행량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기술 이전 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기반 주차장 관리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과 관련하여 도심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저희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주차장 관리를 편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영상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주차구역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개요입니다. 알고리즘 측면에서 차량 검출, 단일 다중 카메라 환경에서의 차량 추적, 제식별, 주차 위치 판별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정보를 통합하는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번호판 인식 기술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획득한 영상에 저희 기술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번호판 인식을 위한 출입구 영상을 제외하면 2개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약 50여 곳의 주차구역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번호판 인식 기술을 활용하면 출입구에서 인식한 번호판 정보와 주차구역을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주로 5개 이하의 카메라를 사용한 야외 주차장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술 또한 현재 기술 이전 계획서를 준비 중입니다. 이것으로 대경군 연구센터 인공지능 연구실의 차량 정보 인식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